한때 조그마한 마을에 할로우빌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평화롭고 조용한 곳으로 마을 사람들은 서로 잘 알고 지내며 돕고 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로우빌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의 강연이 열리게 되었고, 그의 행복의 원칙 또는 공리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밀의 이론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개념이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원칙을 실천에 옮기기로 결심하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마을의 중심에는 커다란 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 아래는 마을 사람들의 모임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첫 번째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매주 열리는 할로우빌 파이데이. 이날에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각자의 집에서 특별한 파이를 구워와 나누어 먹곤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파이 맛이 제각각이라 가끔 최고의 파이를 두고 투표가 치열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최고의 파이를 뽑는 대신 이번에는 모두가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각 가정의 비밀 레시피를 하나씩 모아 보편적인 슈퍼파이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모든 레시피에 좋은 점들만 모아 만든 이 파이는 정말 마을 사람들 모두의 입맛을 만족시키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모두가 화합하여 하나의 목표를 향해 노력한 결과 그 어느 때보다 웃음이 넘치는 파이데이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은 더 많은 프로젝트를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도전한 것은 마을 축제였습니다. 매년 열리는 축제에는 항상 몇 가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각자의 불만을 이야기하며 축제기획위원회를 비난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각자의 불만보다는 다수의 최대 행복을 고려하여 각각 의욕 사항을 고려하고 모두를 위한 축제로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결국 축제는 낮에는 아이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활동과 놀이기구를 설치하고 밤에는 어른들이 좋아하는 음악, 공연과 댄스 타임을 배치하는 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축제 내내 마을 사람들 모두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개념이 성공적으로 작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항상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몇몇 주민들은 자신들의 기대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결정이 되는 것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이는 개개인의 행복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교훈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은 또 다른 이론인 개인의 권리와 자유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로우빌의 사람들은 존 스튜어트 밀의 이론을 통해 집단의 행복과 개인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면서 더욱더 공동체와 각 개인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할로우빌은 전보다 더욱 화합하고 조화로운 마을로 발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로우빌의 사람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한 명 한 명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인 날 옛날 한 마을에 형이상학적인 사색을 즐기는 젊은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산드로였고 그는 이데 아론에 깊이 매료되어 매일 사람들에게 이데아의 진실성과 그 중요성을 설파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도통 알아듣기 힘든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귀를 닫았습니다. 어느 날 알렉산드로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데아와 현실의 차이를 재미있게 설명하기 위해 한 가지 듀오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마을 광장 한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며 특별한 공연을 열 것이라 공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그가 준비한 공연을 보기 위해 광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알렉산드로는 무대 위에 큰 도화지와 색깔이 다양한 물감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무언가를 그릴 것임을 짐작하고 무엇을 그릴지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산드로는 천천히 첫 붓질을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무언가를 그릴 텐데 이 과정을 통해 이데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보는 세계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먼저 아주 단순한 모양의 의자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기 시작한 의자는 삐뚤삐뚤하고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드로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의자는 여러분이 현실에서 보시는 모든 의자입니다. 어느 정도 기능은 하지만 한계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닳고 망가지는 의자들이죠. 그 다음 그는 다른 색깔의 물감을 사용하여 더욱 정교하고 완벽한 형태의 의자를 그렸습니다. 이 의자는 아름다웠고 현실에서 본 어떤 의자보다도 훨씬 이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의자는 바로 의자의 이데아입니다. 변하지 않고 닳지 않고 완벽한 본질을 가진 형태죠. 관객들이 흥미롭게 바라보는 가운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 첫 번째 그린 의자가 그려진 종이가 무대 밖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알렉산드로는 이 상황을 이용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방금 보신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불안정하고 변하기 쉽죠. 물리적인 의자는 바람에 날아가듯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는 잠시 쉬며 청중들을 한 번 쓱 둘러본 뒤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데아는 바람조차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참된 실제입니다. 알렉산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마을 사람들은 이데 아론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고, 그저 추상적이기만 했던 개념이 조금이라도 현실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이데아의 존재를 생각하며 그들의 일상적인 사물과 경험을 넘어선 이상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알렉산드로는 조금 더 그의 철학적 세계를 마을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었고, 모든 이들이 더 나은 자신과 이상적인 미래를 꿈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오래오래 남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왔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그리스의 한 작은 마을에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광적으로 신봉하는 젊은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호기심이 넘치는 성격으로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 그들의 생각과 믿음을 탐구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디오게네스는 마을 광장에서 자신을 중심으로 모여 든 사람들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개념인 무지의 지였습니다. 디오게네스는 군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연습해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마을 대장장이가 디오게네스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렇다면 디오게네스, 너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증명해 보겠느냐? 디오게네스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한 후 대장장이에게 다가가 질문했습니다. 좋소, 당신은 대장장이로서 철을 다루는 법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까? 대장장이는 한숨을 쉬며 물론이지. 나는 수십 년 동안 이 일을 해왔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디오게네스는 미소를 지으며 반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철이 왜 그렇게 단단하고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변형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대장장이는 잠시 멈칫거리며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디오게네스는 군중을 향해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대장장이도 자신이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지의 지이며 새로운 탐구와 성찰의 시작입니다. 그 후 디오게네스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무지를 어떻게 봐주했는지를 연달아 이야기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마을의 학자는 그가 알고 있던 모든 역사적 사건의 일관성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농부는 그가 심고 있는 작물 이외에 매번 같은 수확량을 내지 않는지에 대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조차 자신들이 좋아하는 게임이 왜 재미있는지 스스로 묻게 되었습니다. 시간의 지남에 따라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무지를 인정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자 했고, 이는 그들의 삶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마을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이 단순히 학문적인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디오게네스와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며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지는 그들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한 것입니다. 그리고 디오게네스는 언제나처럼 새로운 질문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숲 속 깊은 곳에 자리한 고요한 마을에서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지혜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나무처럼 깊은 눈과 세월의 흔적이 담긴 미소로 사람들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이 노인의 이름은 에라스무스였습니다. 그의 가장 그럴듯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영원 회귀에 대한 사색을 즐긴다는 것이었죠. 에라스무스는 가끔씩 이야기 모임을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촛불이 깜빡이는 그에 오두막에 모여들어 노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영원히 되풀이되는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노인은 모닥불에 손을 쬐며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대로 영원히 되풀이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반복하길 원하십니까? 이 질문에 사람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자 에라스무스는 온화한 미소를 띠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한 스승을 만났더랍니다. 그는 나에게 인생의 매 순간을 최대한 의미있게 살라고 일깨워 주었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이 무한히 반복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처음엔 그 말의 무게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지요. 노인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우물처럼 깊고 차분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그의 젊은 시절의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에라스무스가 젊었을 때 열정적이고 도전적이었던 그는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길고 험난한 여정 끝에 그는 한 마을에 당도했고, 그곳에서 예언가라 불리는 한 노파를 만났습니다. 노파는 에라스무스에게 은밀히 속삭였습니다. 사내야, 만약 너의 삶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겠느냐? 그 질문에 에라스무스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까지 선택했던 모든 것이 이 순간 이후로 펼쳐질 자신만의 영원한 연극 무대였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마치 깨달음에 이른 수도사처럼 심상치 않은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의미있고 가치있게 살기로 말이죠. 이후 그는 매일 아침 햇살이 비치는 시냇가에 앉아 그날 할 일을 정하며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만약 오늘이 영원히 반복되는 하루라면 나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까? 에라스무스는 다시 모닥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하루를 그렇게 살아보면 좋겠구려. 우리가 이끌어내는 모든 미소와 따뜻한 인사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우리의 영원한 발자취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을 가슴에 새기며 오두막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에라스무스의 이야기들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며 그들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작은 변화를 통해 마을은 점차 더 밝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에라스무스는 결국 그 평화로운 마을의 한 부분이 되어가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영원 회귀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고요한 바람처럼 새로운 세대에게로 전해져 나갔습니다. 이처럼 니체의 영원 회귀는 단순한 철학적 개념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삶의 매 순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매일을 영원히 되풀이 될 하루로 생각하고 보다 의미 있는 선택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